안녕하세요. 내중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2달이 넘게 걸려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왔습니다. 그동안 노인과 바다 쭉 왔고요. 마침내 오늘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시작할 때에 제가 노인과 바다를 읽는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징주의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주의 그런 거 꼭 알아야 됩니까? 꼭은 아니고요. 알면은 상당히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상징주의는 뭔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십자가 뭐를 상징하고 있나요? 금방 아시죠? 기독교 또는 희생 이런 걸로 대표적인 이제 상징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이 만자로 된 불교 모양 있지 않습니까? 기호. 그걸 보고 저건 불교다. 또는 연꽃 보고 불교다. 연꽃인데 어디 연결되는? 불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를 상징이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디자이너께 이렇게 작업을 하는 얘기를 했더니만은 작업해서 제게 이제 보내온 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잘 했어요. 상당히 잘하는 디자이너니까 잘 했는데 초생딸을 거기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초생딸 이거 왜 썼니? 이제 이거부터 물었어요. 물었더니 디자인하는데 이뻐서 갖다 넣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생딸이 뭘 상징하는지 아느냐고. 이거 기독교적인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슬람, 마호멧 이쪽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말이 안 되지 않냐니까. 죄송해요. 그거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통용되는 게요. 그래서 초승달이 왜 이슬람의 상징인가라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중동 역사라든지 중동은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 건세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중동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또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중동의 문제라는 건 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를 하려면 또 중동 문제는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이같이 상징을 잘 모르게 되면은 뭐를 잘못 헛다리 짚기 쉽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더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쑥 읽어갈 수도 있지만은 특히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빙상의 일각만 기술하고 그러니까 빙산은 8분의 7은 물 밑에 있고 8분의 1만 물 위로 올라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8분의 1만 늘 기술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자기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징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상징을 많이 써졌는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해밍웨이께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상징주의라는 문의 사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징주의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고전에서부터 시작하죠. 고전주의라 해서 고전에서 문학을 주로 얘기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권선징악을 얘기하죠. 권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고전주의 소설 방식입니다. 그럼 소설은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주의에서 또 나오는 게 사실주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소설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서나가는 게 소설이지, 물론 공상 소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비현실적이서는 안 된다. 가장 사실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사실주의가 있다면은 또 한쪽은 그거 너무 근사하잖아, 사실주의는. 그게 아니고 원래 문학 작품에는 아름다움, 낭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 사실주의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로 나타나는 게 상징주의입니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큰 흐름이 있어 왔는데 그 흐름 중에 해밍웨이가 받았는 영향이
상징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은 해밍웨이는 그동안에 사실주의인가 보다 이것만 나섰죠. 맞습니다. 해밍웨이는 매우 사실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할 때에도 감정적인 요소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빼버립니다. 영감의 사실주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주의 방식으로 기술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었다고요? 상징성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되면서 이 상징이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었나라는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산티아고 노인을 한번 볼게요. 산티아고 노인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성인이죠. 또 해밍웨이 자신이 나이 들어가지고 갖고 싶은 이상적인 노인이 이 산티아고로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라는 건 세인트, 영어의 이제 성이라는 말이고, 성 야고보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게 됐던 산티아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고보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에 12이나 되는데 왜 하필 야고보야?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의 다 계산을 한 거겠죠. 다 계산했는데 아무튼 야고보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요. 야고보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만 알고 있는데 야고보의 고백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상당히 성 야고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같이 야고보의 고백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떻든 산티아고 노인조차도 해밍웨이가 되고 싶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이상의 상징을 여기다 갖다 넣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왜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이렇게 나오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청새치는 뭡니까? 청새치라는 거대한 바다 물고기지만은 또 한편에 이 청새치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청새치에서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청새치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또 그다음에 청새치를 또 그렇게 잡으면서 고투 속에 잡고 지금 오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청새치를 끌고 오다가 이제는 상어떼들이 계속 공격해서 결국은 상어떼께 지금 다 뺏기고 있는 장면이 지금 왔죠.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왔는데 상어떼는 걸 뭘 상징할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전체 소설의 흐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상징주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소설을 읽을 때에는 그냥 드러난 것만 읽을 게 아니고 그 드러난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라는 걸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3일 밤낮을 붙잡고 이 고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성체치가. 아니 이틀 하든지 뭐 하루 하든지 그렇지 왜 하필 3일일까라는 부분을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암흑 세계에서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해밍웨이는 그거를 상징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돛을 울러매고 힘들게 3일 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돛을 울러매고 자기 오두막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은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상징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라는 거를 꼭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알고 이런 거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야 제대로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놈이 물고기를 제대로 물게 둬야 해. 고기를 물면 콧등이나 정수리를 후려치자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는 2마리가 바짝붙어 다가왔는데 노인은 먼저 온 상어가 물고기의 은빛 옆구리에 이빨을 박는 것을 보고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그 무거운 힘으로 놈의 널찍한 정수리를 내리쳤다. 몽둥이를 내려칠 때 고무 같은 탄성과 더불어 딱딱한 뼈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다. 상어가 물고기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가자 노인은 다시 한번 있는 힘껏 놈의 콧등을 후려쳤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다른 상어가 이번에는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다가들었다. 그놈이 들이받다시피 물고기에 이빨을 박을 때 그 주둥이 옆으로 물고기 살점이 허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다. 노인이 몽둥이를 휘둘러 대가리를 치자 상어는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빨을 박은 살을 획 뜯어냈다. 상어가 그 살점을 삼키려고 뒤로 빠지자 노인이 다시 몽둥이를 휘둘러 내리쳤지만 그 육중하고 단단한 탄성만 전해졌다. 오너라, 갈라놓은 놈들아, 노인이 외쳤다. 다시 덤비란 말이다. 상어가 잽싸게 달려와 물고기에 다시 아가리를 쳐박자 노인이 상어를 후려갈겼다. 몽둥이를 제대로 그리고 되도록 높이 쳐들었다가 내리쳤다. 이번에는 몽둥이가 상어의 꼴통 바닥뼈에 닿는 게 느껴졌고 상어가 살점을 어설프게 물어뜯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노인은 같은 지점을 한 번 더 내려찍었다. 노인은 그놈이 돌아오는지 지켜보았지만 그 어떤 상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 놈이 수면 위에서 선회하며 헤엄치는 것이 보였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물 위를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다. 다른 한 마리는 지느러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저놈들을 죽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야 없지. 노인은 생각했다.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심한 상처를 입혔으니 두 놈 다 성한 상태가 아닐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두 손으로 몽둥이를 쓸 수 있었다면 처음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어. 이리 늙은 지금도 문제없어. 노인은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살이 이미 절반은 뜯겨 소실되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인이 상어와 싸우는 동안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곧 어두워질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러면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혹시 동쪽으로 멀리 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라도 보일 거야. 이제는 그리 멀지 않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물론 그 아이는 분명 나를 걱정하고 있겠지. 그래도 그 아이는 날 믿어줄 게야. 늙은 어부들은 많이들 걱정할 테지. 다른 사람들도 나를 걱정할 거야. 나는 참 인심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물고기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 버렸기에 노인은 더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때 무언가 머리에 떠올랐다. 반쪽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온전했던 물고기야. 내가 너무 멀리 나와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둘을 모두 망쳤어. 하지만 우리 둘이서 상어도 여러 마리 죽이고 다른 물고기도 꽤 많이 상하게 했지. 이 늙은 물고기야. 넌 이제껏 몇 마리나 죽였니? 머리통에 그 뾰족한 창은 쓸데없이 달고 다니지는 않았을 게 아니야? 노인은 물고기 생각을 하는 게 좋았고 그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었다면 상어를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는 것도 좋았다. 물고기 주둥이를 잘라 그걸로 상어 놈들과 대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 도끼는커녕 칼도 없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녹 끝에 잡아맸다면 얼마나 근사한 무기가 되었겠나? 그랬다면 우리 둘이서 놈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게야. 이제 밤중에 상어 놈들이 오면 넌 어찌할 생각인가? 넌 무엇을 할 수 있나? 놈들과 싸우겠어. 노인이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그러나 날은 어두워졌는데 불꽃이나 불빛 따윈 보이지 않았고 꾸준히 돛을 당겨주는 바람이 전부라 노인은 자신이 혹시 이미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두 손을 마주 포개서 자신의 손바닥을 느껴보았다. 손은 죽어있지 않아서 그 손을 폈다 오므리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삶의 고통을 소환할 수 있었다. 고물의 몸을 기대해보고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픈 어깨가 그리 알려주었다. 물고기를 잡으면 외겠다고 약속한 기도문이 있었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문을 외울 수 없어. 부대를 찾아 어깨나 덮는 게 좋겠군. 노인은 고물 쪽에 누워 키를 잡고는 하늘에서 혹시 어떤 빛이라도 보이는지 지켜보았다. 물고기는 아직 반쪽이 남았어. 노인은 생각했다. 운이 좋으면 앞쪽 반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지? 내게도 어느 정도의 운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아니, 있을 게 뭔가? 노인이 생각했다.
너무 멀리 나오면서 너는 내 운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야. 헛소릴랑 그만해. 노인이 소리내 말했다. 정신 차리고 키나 잘 잡아. 아직 운이 남았을지도 몰라.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좀 사고 싶군 그래.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지? 노인이 스스로 물었다. 잃어버리고 없는 작살, 부러진 칼, 이 쓸모없는 두 손으로 행운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노인이 말했다. 바다에서 보낸 84일로 사보려 했지 않았나? 이 바다도 거의 내게 운을 팔 요량을 했어. 그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청새치를 이제 옆에 끌고 오는 중에 상어가 나타나서 결국은 상어께 그 살점을 다 뜯기게 되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징주의적인 거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청새치는 분명한 목표고 이상입니다.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 설정해 놓은 목표에 마침 그 목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위기로 나타나는 녀석들이 상어로 나오게 되고요. 그 상어들이 우리가 다 잡은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내 손아귀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는 또 상어가 나타나서 뜯어먹는, 그래서 결국은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상어들이 나와가지고 뜯어먹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청새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목표점을 흠집내고 있는, 상처내고 있는 녀석들로 상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상어들은 야금야금 그렇게 흠집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큰 행운을 잡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 행운을 딱 잡았을 때에 그 행운이 내 거라는 순간에 또 다른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로또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 행운이었죠. 청새치 중에 엄청난 청새치를 잡았다고 보면 되죠. 거기에 비해서 그때부터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사방의 상어들이 달라났어 가지고 이제 뜯어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세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물론 그 청새치를 로또라고 한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새치를 잡을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눈꽃만큼 또 여행은 바라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왔다가 85일째에 마침내 이제 청새치를 잡아서 끌고 들어오던 중에 상어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어는 여기에서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뺏어가는 자, 상처내는 자로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인간은 청새치에게 파멸되고 싶어 해도 결국 인간을 패배시키는 것은 상어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청새치에게는 파멸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상어라는 게 나타나서 다 뺏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해밍웨이도 그렇고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왠가 하면은 지금 목표를 이룬 이 청새치라는 거는요, 목표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단순히 결과물로서의 물질로 남는 것만 가지고 목표를 보려는 거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다 뜯겨버리고 빈 뼈만 갖고 들어왔으니까 실패죠. 패배죠. 그러나 노인의 의지와 노인이 이 청새치를 잡겠다는 투쟁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마침내 노인께는 이 청새치를 잡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청새치를 비록 뼈만 일지 모르지만은 얘를 데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노인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온 것에 대해 가지고 물질로만 보는 그 자본주의적인 생각에다가 이제 정면으로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찔끔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결과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다. 단지 파괴될 수는 있어도, 그걸 destroy라고 영어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destroy, 파괴될 수는 있어도 defeat,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거든요. 인간은 패배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자, 여기에서 파멸이라고 했을 때, destroy라고 영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destroy라고 했을 때에 물질적인 것, 극이 부서지는 것, 물질적인 것을 얘기한다면은 패배라는 것은 정신적 것의 얘기다 이겁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쪽이라면은 또 한쪽은 정신적인 쪽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둘 다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동일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destroy 된다는 거는 파괴된다는 거는 물질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배했다. 내가 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육신이나 이런 것도 졌을 뿐더러 정신적으로 지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절대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정신에 대한 부분이죠. 비록 물질적으로는 청새치가 다 뺏겼지만은 이걸 물질적으로 보면은 패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정신적인 면에서 인간이 패배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는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파멸은 물질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한 생각은 하지 말자. 노인은 생각했다. 행운이 찾아오는 모양은 각양각색인데 누가 알아볼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요구하는 대로 값을 치를 용의가 있으니 어떤 모양이든 나도 좀 갖고 싶긴 해. 이제 불빛이 좀 보여주면 좋으련만 노인은 생각했다. 원하는 게 많기도 하지.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야. 길을 잡은 자세를 좀 더 편하게 하려다 노인은 문득 통증을 느끼고 또다시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밤 10시쯤이라는 확신이 들 무렵 아바나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달 뜨기 전 하늘이 어스름할 때처럼 희미했다. 그러다 그 빛은 거세지는 미풍을 타고 거칠어지는 바다 너머로 꽤 또렷해졌다. 노인은 불빛 안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이제 곧 만의 가장자리에 닿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다 끝났어.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놈들은 다시 쳐들어올 게야.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무기도 없이 사람이 상어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 노인은 온몸이 뻐근하니 아팠다. 몸 여기저기 난 상처며 혹사당한 부위가 차가운 밤 공기에 닿으니 욱신거렸다. 다시 싸울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노인이 생각했다. 제발이지. 또 싸워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그러나 자정 무렵 다시 싸워야 하는 일이 일어났고 노인은 이번에는 싸워봐야 별 소용없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상어놈들이 한 무더기로 몰려온 것이다. 노인의 눈에는 물속에서 상어가 있다하면서 생기는 지느러미 성과 상어가 때로 물고기를 덮칠 때 번쩍대는 인광만 보일 뿐이었다. 노인이 상어 대가리 몇에다 몽둥이질을 하는데 놈들의 이빨이 물고기에 박히는 소리와 더불어 배 밑쪽에서 난리법석이 나느라 배가 흔들거렸다. 노인은 뭔가 닿는 소리가 나는 곳에 필사적으로 몽둥이질했지만 무언가 몽둥이를 잡아채나 싶더니 그만 몽둥이마저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노인은 키에서 손잡이를 떼 두 손으로 그걸 부여잡고 때리고 내리찍으며 연신 휘둘러댔다. 하지만 이제 상어는 이물 쪽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는 때로 밀고 올라와 물고기를 물어뜯었다. 놈들이 다시 몰려오려 몸을 틀 때 뜯겨나간 고기 살점이 물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보였다. 마침내 한 마리가 물고기 머리를 덮쳐올 때 노인은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노인이 상어 머리통에 키 손잡이를 냅다 갈겼는데 놈은 좀채 뜯기지 않는 육중한 물고기 머리에 이빨을 있는 대로 쳐박고 있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다시 한 번, 두 번 휘둘렀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노인은 그 부러진 끝을 상어 몸통에 쑤셔 박았다. 그 뾰족한 끝이 살을 뚫고 들어갔다는 느낌이 오자
노인은 한 번 더 힘껏 찔렀다. 상어가 고기를 놓고 뒹굴며 떨어져 나갔다. 그게 몰려들었던 상어떼의 마지막 놈이었다. 이제 물고기는 놈들이 뜯어먹을 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노인은 숨쉬기가 어려운 데다 입안에서는 이상한 맛이 돌았다. 구리 같고 들쩍지근한 느낌에 노인은 잠시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노인이 바다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이거나 처먹어라. 갈라난 놈들. 내 놈들 꿈에서나 사람을 죽여보시지. 노인은 자신이 마침내 그리고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 없이 기운이 빠졌다고 직감했다. 고물로 돌아가 보니 부러져 들쭉날쭉해진 키 손잡이가 방향 타이에 갸름한 구멍에 그런 대로 맞아 배를 몰아갈 정도는 되었다. 노인은 어깨에 부대를 두르고 배의 진로를 잡았다. 이제 배는 가볍게 나아갔고 노인은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보이는 모든 걸 지나치며 노인은 집이 있는 항구를 향해 가급적 요령 있게 기민하게 배를 몰고 갔다. 밤이 되자 사람이 식탁에 흘린 빵 부스러기를 줍듯 상어떼가 물고기 잔해에 덤벼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상어떼에 눈길도 주지 않았고 배를 몰아가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배 옆구리에 붙어있던 무거운 물고기가 없어졌으니 배가 아주 가볍게 잘 달린다는 느낌만 있었다. 배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배는 온전해. 부러진 키 손잡이 말고는 상한 데가 없어. 그거야 바꿔 달면 그만이지. 드디어 배가 조류 안으로 들어왔다고 느낄 수 있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마을에 불빛이 보였다.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누가 뭐래도 바람은 우리의 벗이야. 노인은 생각하던 끝에 덧붙였다. 가끔은 그래. 저 거대한 바다에는 우리의 벗도 있고 적도 있어. 침대는 어떤가? 노인은 생각했다. 침대는 내 친구야. 침대는 아주 쓸모있어. 우리 인간이 패배했을 때 특히 그렇지. 침대가 그리 쓸모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 그런데 나는 무엇에 패배했나? 아무 것에도 패하지 않았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저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이야. 이윽고 마을의 작은 항구로 배가 들어갔을 때 테라스의 불이 모두 꺼져 있어 마을 사람들 모두 잠자리에 든 걸 알 수 있었다. 꾸준히 새를 더하던 산들바람이 이제는 제법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러나 항구와는 조용했고 노인은 바위 아래 협소한 조약돌밭에 배를 댔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노인은 혼자 할 수 있는데까지 배를 무트로 바짝 끌어다 붙였다. 그러고는 배에서 내려 배를 바위에다 단단히 붙들어 맸다. 자, 첫 문장에 한심한 생각은 하지 말자. 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부분 앞부분에서 노인이 이제 항구로 돌아오면서 거의 다 상어한테 뺏기고 있다는 걸 압니다. 뼈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곧이어서 생각이 그럼 행운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간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또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 다 뺏기게 되니까 그렇다면 행운을 어디서 좀 살 수 없나? 그러다가 얘기가 노인 정신 차려. 그 손과 그 모양,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고 없는 작살, 부러진 칼, 쓸모없는 두 손, 한마디로 형편이 꼬라지가 주워 살 것 없게 된 꼬라지죠. 그러니까 그 꼬라지로 뭔 놈의 행운을 산단 말인가? 이제 이런 쪽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노인이 자기께 얘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 수 있을지 모르지. 노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보낸 84일로 이 행운을 사려고 했지 않나. 이 바다도 거의 내게 운을 팔 요량을 했어. 이제 이러면서 자기를 또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첫 문장이 시작이나 한심한 생각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매우 인간적으로 갈등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자리로 딱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 번 이런 그 패턴들을 보아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러더라도 마침내 자기 자신이 또 자리를 잡아서 돌아오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빛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으련만 연구하면은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빛이 보여야 이제 방향을 잡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빛을 못 보고 감으로 그냥 이제 항구인 걸로 느껴지는 지역으로 계속 배를 몰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배를 이제 배의 키를 잡고 제대로 이제 방향을 찾으려고 이제 그러다가 문득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을 느끼면서 동시에 또 자기는 그래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제 이 부분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좀 매우 애석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부분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는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것 없죠. 뭐 청새치를 잃어버리든 뭐 작사를 잃어버리든 그런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에 불과하고 그러나 귀중한 것을 딱 지키시면 되는데 그 귀중한 것은 이렇게 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오므로써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자각한다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닥치고 뭐가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이나 위안이 되고 살아있다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의 용기를 북돋아 들 수 있는 것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흔치 않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로 이제 생각을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좀 이렇게 바로 넣어갈 줄 아는 것. 이런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든 그러다가 이제 아바나의 불빛을 바다 수면 위에 불빛이 이렇게 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노인은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 끝났어. 네. 마치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거 있죠. 저는 그것이 언뜻 생각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어라는 게 결국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노인은 몸이 뻐근하니 아팠다. 몸 여기저기 난 상처며 혹사당한 부위가 차가운 밤공기에 닿으니 더욱 욱신거렸다. 사실은 너덜해지는 몸이라는 것은 이 사투에서 받은 결과죠. 받은 이 결과지만은 그것조차도 탓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를 일깨우는 데 사용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싸울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실은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삶이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이제 어떤 싸움이냐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또다시 싸우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노인이 생각하겠다. 제발이지 또 싸워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자정무렵 다시 싸워야 하는 일이 생겼고 노인은 이번에는 싸워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걸 금세 알았다. 명하면 많은 상어떼들이 이제 떼거리로 몰려와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온 상어떼들과의 사투를 벌여나가면서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뺏기죠. 다 뺏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물고기는 놈들이 뜯어먹을 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상어가 이제 먹을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뼈만 앙상한 상어가 남았다. 그러면서 또 노인은 뭔가 들쩍지근한 느낌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 그 양은 많지 않았다. 그 노인의 이제 코에서 이제 코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피를 바다에다가 뱉으면서 이거나 처먹어라. 이제 그러는 상어놈들, 내 놈들 꿈에서나 사람을 죽여보시지. 이제 이러면서 그럽니다. 노인은 마침내 그리고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이 기운이 빠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노인은 어깨에 부대를 두르고 배의 진로를 잡았다. 이제 배는 가볍게 나갔고 왜 가볍게 나가나요? 그 큰 고기가 뼈만 앙상하게 남고 이제 없었으니까 배는 이제 가볍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노인은 집이 있는 항구를 향해 가급적 요령 있게 기민하게 배를 몰고 갔다. 밤이 되자 사람이 식탁에 흘린 빵 부스러기를 줍듯 상어떼가 물고기 잔해에 덤벼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상어떼에 눈길도 주지 않았고 배를 몰아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드디어 배는 조류 안으로 들어왔고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마을에 불빛이 보였다. 이제 해변 마을에 불빛이 보였다는 그 불빛을 향해서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누가 뭐래도 바람은 우리의 벗이야. 이제 이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참 조그만한 거라도 주변에서 자연 속에서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게 이 노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조차도 이제 내 편이야. 노인은 생각 끝에 덧붙였다. 가끔은 그래. 저 거대한 바다에는 우리의 벗도 있고 침대는 아주 쓸모 있어. 거대한 바다에는 침대가 없죠. 그런데 이제 바다가 저같이 우리의 벗도 있고 그 가운데에 침대는 참 쓸모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한 몸을 이제 이끌고 왔으니까. 특히 우리 인간이 패배했을 때 그렇지. 맞아요. 인간은 패배했을 때에 침대만큼 쓸모 있는 게 흔치 않죠.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간은 마지막 죽음은 침대에서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침대라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맞아. 참 쓸만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무엇에 패배했나? 자신에게 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패하지 않았어. 이 소설이 주제라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패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만, 내가 너무 먼 거리로, 먼 바다로 나가는 바람에 청새치를 잡게, 내가 감당하기 큰 고기를 잡은 것 뿐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 마을에는 모두가 불을 끄고 잠자려야 되는 그런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다 보니까 혼자서 배를 이렇게 협소한 조약돌 틈에다가 배를 이제 끌어다가 바짝 붙여서 놓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단단히 묶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돛대를 눕히고 돛을 둘둘 말아 묶었다. 그리고는 돛대를 들어 어깨에 걸머쥐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고단한지 비로소 절감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가로등 불빛 속에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조각배의 고물뒤로 우뚝 솟아있는 게 보였다. 허옇게 뼈가 드러난 등줄기와 뾰족한 주둥이가 달린 시커먼 덩어리 사이는 휑하니 비어 있었다. 노인은 다시 언덕길을 밟아가기 시작했는데 꼭대기에서 그만 넘어져 돛대를 어깨에 맨 그대로 잠시 누웠다. 일어나 보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 돛대를 어깨에 메고 앉아 길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오줌을 누려고 지나가자 노인이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다시 길 쪽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윽고 노인은 돛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돛대를 들어 어깨에 걸머쥐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노인은 도중에 5번이나 앉아 쉬고서야 마침내 오두막에 당도했다. 오두막으로 들어선 노인은 벽에 돛대를 기대에 세웠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담요를 끌어와 어깨부터 등과 다리를 덮고 얼굴을 신문지에 묶고 두 팔은 침대 밖으로, 손바닥은 위쪽으로 한 채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 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유망어선이 바다에 나갈 상황이 아니라 소년은 늦지막히 일어나 아침마다 들르던 오두막을 찾은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이 숨 쉬는 걸 확인하고 노인의 손을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소년은 커피를 가져오려 가만히 오두막을 나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엉엉 울었다.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 배에 묶여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가 있던 한 사람이 뼈만 남은 물고기의 길이를 줄로 가늠하고 있었다. 소년은 굳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배에 다녀왔고 소년을 대신해서 한 어부가 배를 건사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좀 어떠시냐? 한 어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주무세요. 소년이 대답했다. 우는 걸 어부들이 봤지만 마음 쓰지 않았다. 아무도 할아버지를 안 깨우면 좋겠어요. 코에서 꼬리까지 5.5미터야. 물고기 크기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럴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소녀는 테라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뜨겁게 해서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니? 괜찮아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뭐 드실 수 있나 볼게요. 굉장한 물고기더구나. 테라스 주인이 말했다. 저런 물고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꽤 괜찮았다만. 제 물고기에 데려고요. 소녀는 말하다 또 울기 시작했다. 뭐라도 좀 마시겠니? 주인이 물었다. 괜찮아요. 소년이 말했다. 사람들한테 센테고 할아버지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전해주세요. 다시 올게요. 내가 안돼 하더라고 전해주려무나. 고맙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오두막으로 들고 가 노인이 깰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다. 어쩌다 한번 자면서 깨는 듯 싶더니 노인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소녀는 길 건너로 나가 커피를 데울 나무를 구해왔다. 이윽고 노인이 잠에서 깼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걸 좀 마셔보세요. 소년이 유리잔에 커피를 조금 따르자 노인이 받아 마셨다. 그놈들한테 내가 졌어,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놈들에게 제대로 치고 말았어. 그 물고기한테 지신 건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완전히 졌어. 그 다음에 말이야. 패트리코 아저씨가 배와 장비를 살피고 있어요. 물고기 머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패트리코에게 토막내서 고기 잡는 미끼로 쓰라 하려고. 참 같은 주둥이는요. 원하면 네가 가지려무나. 제가 갖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우린 다른 일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다녔니? 그럼요. 해양경비대와 비행기도 동원됐는걸요. 바다는 저리 넓고 배는 작으니 찾기 어려웠을 테지. 자신과 바다만이 아니라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노인은 새삼 깨달았다. 노인은 돛대를 눕히고 돛을 둘둘 말아 묶었다. 그러고는 돛대를 들어 어깨에 걸머쥐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이제 그 배에 보잘것없는 돛대일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둘둘 말아서 아이도 없고 혼자서 이제 둘둘 말아서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자서 둘둘 말린 돛대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걸 상상할 수 있도록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노인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그나마 예수님은 누군가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때까지는 전혀 무명의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상세히 잘 증언합니다.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을 잘 증언하면서 이 증언이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12제자 가운데 또 핵심 제자들이 또 3명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마지막 날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나마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요.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 혼자라는 얘기에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소설은 실존주의라는 큰 철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뭔가 하면 혼자, 나라는 게 이 세상에 나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자리에 던져졌다. 그걸 이제 어려운 철학 용어는 피투성이라는데요. 피투성의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이 인간 존재는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인잠, 그러니까 하나로서의 하나성이라는 독일어에서
eins, zwei, drei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가듯이 ein이라는 게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로서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끝까지 이 혼자서 이 돛대를 걸머쥐고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고단한지 비로소 절감했다. 인생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기쁠 때가 많나요? 즐거울 때가 많나요? 라고 하더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기쁠 때보다는 이같이 고통, 힘들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언덕을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니 고기가 꼬리만 이렇게 나오고 주둥이가 앞에 나오고 중간은 뼈가 허옇게 드러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노인은 다시 언덕길을 밟아가기 시작했는데 꼭대기에 서면 그만 넘어져서 돛대를 어깨에 맨 채로 잠시 누웠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에 구련의 시몬이 같이 따라왔는가 하면은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서도 보면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실 때에 마찬가지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대신 십자가를 잠시나마 또 져주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대신 십자가를 져주기도 하죠. 근데 이 노인은 대신 십자가를 같은 이 돛을 지고 가면서 넘어지게 되니까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듯이 벌러덩 들어 눕게 됩니다. 이윽고 노인은 돛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돛대를 들어 어깨에 걸머쥐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노인은 도중에 5번이나 앉아 쉬고서야 마침내 오두막에 당도했다. 오두막에 들어선 노인은 벽에 돛대를 기대어 세우고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다. 담요를 끌어와 어깨부터 등과 다리를 덮고 얼굴을 신문지에 묶고 두 팔은 침대 밖으로 손바닥은 위쪽으로 향한 채 잠이 들었다. 이제 그야말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잠드는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년이 오두막 문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노인이 숨쉬고 있는, 연구하면은 다음날은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유망어선들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날 노는 날이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소년은 느지막하게 일어나 아침마다 들렀던 오두막집을 찾은 것이다. 소년은 노인이 숨쉬는 것을 확인하고 연구하면은 그렇게 안위를 걱정했다 보니까 그 노인의 손을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 흔적들, 손에 난 상처라든지 흔적들을 고스란히 손에 갖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소년은 커피를 가져오려고 가만히 오두막을 나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엉엉 울었다. 자, 여기서 손을 보고 울었고 또 커피를 가지러 가는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내내 엉엉 울었다. 이렇게. 그럴 때는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어르신은 어떠시냐 하고 이제 어부들이 묻습니다. 주무세요. 그렇게 소년이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를 아무도 안 깨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사이에 또 이 고기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잰 사람이 얘기해. 코에서 꼬리까지 5.5m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게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을 5.5m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맞아.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숫자로 표시하게 되고 어떤 결과물로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인의 결과물이 5.5m짜리의 청새치를 잡았다라는 거에서 간주되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은 5.5m의 큰 청새치를 잡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새치를 잡기 위한 사투,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이 투쟁, 또 거기에 그 불굴의 정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불굴의 정신, 이런 것들이 뭐로 나오나요? 그저 5.5m의 길이다. 이런 걸로 이제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되는 부분이 세상은 늘 이렇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코에서 꼬리까지 5.5m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뭡니까? 아, 물고기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사실은 이 노인이 잡아놓은 고기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평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 마눌린이 이제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커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두막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러는 과정을 봅니다. 이점에서 마눌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가 있다면은 그 할아버지인 마눌린도 마찬가지로 매우 기독교적입니다. 마눌린의 이름 근원은 에마누엘에서 비롯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에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들었죠? 임마누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에마누엘, 마눌린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이름이 내포하는 게 뭡니까? 이 소년이 산티아고 노인과 더불어 하면서 산티아고 노인과 더불어 하는 소년이 되지는데 이 소년이 거꾸로 어떻게 되나요?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과 함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인이 시들어가는 희망과 또 노인의 위로, 쓸쓸한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위로가 어디서 다 나오는가 하면 이 마눌린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마눌린이 소년 천사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라는 이 인물은 매우 고독하고 매우 뭐랄까요,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싸그러져 가는 모양으로 되어진다면은 이 옆에서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무척이나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마눌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왜 자꾸만 노인이 고기를 바다에서 혼자서 막 애쓰면서 그 소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외롭고 힘들 때에 늘 찾게 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또 다른 면에는 굉장한 위로도 됐죠.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인간은 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라는 부분을 반대편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눌린이라는 이 소년에 대해서 다시 무엇을 상징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는 방법이요. 예, 아무튼 이 마눌린이 이제 가서 커피를 가져와서 가지고 오게 되니까 노인은 이 커피를 이제 마시게 됩니다. 이윽고 노인이 잠에서 깼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걸 좀 마셔보세요. 소년이 유리잔에 커피를 조금 따르자 노인이 받아 마셨다. 그런데 노인의 첫 얘기가 보세요. 그놈들한테 내가 졌어, 마눌린. 노인이 말했다. 놈들에게 내가 지고 말았어. 첫 얘기, 아이를 만나서 했던 첫 얘기가 노인이 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더니만은 이 마눌린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고기한테 지신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마눌린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준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결국은 이 마눌린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보면 이제 요 해설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잠 깨보니까 노예는 젖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진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물고기한테 지신 건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아니에요. 아니야. 완전히 내가 졌어. 그 다음에야 말이야. 어떻든 요렇게 이제 해설을 한다든지 보게 되면은 이 대화들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대화죠. 상당히 복음적인 대화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얘기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 고기 그 대가리 부분은 미끼로 서라고 잘라서 서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러면 그 뾰족한 주둥이 그거 제가 가져도 될까요? 하니까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주둥이는 그 아이가 갖는 걸로 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뭘 잡았니? 첫날에 한 마리요. 둘째 날에 한 마리. 셋째 날은 2마리 잡았어요. 아주 용하구나. 이젠 다시 저하고 같이 잡으러 가요. 아니야. 나는 운이 없어. 운이 다한 사람이야. 아니, 운이라니요? 소년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운 같은 게 뭐 대수라고요? 소년이 말했다. 그 운은 제가 가지고 가죠 뭐. 내 가족들이 뭐라 하겠니? 상관없어요. 저도 어제 2마리 잡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으니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같이 나갈래요. 제대로 된 도살용 창을 하나 장만해서 배에 늘 싣고 다녀야겠어. 창날은 고물 포드 자동차의 용수철을 써서 만들 수 있을 거야. 날은 과나바코아에 가서 가러오면 돼. 날카롭긴 해도 벼리지 않아 잘 부러지긴 하겠지? 내 칼은 이미 부러지고 말았어. 제가 칼을 하나 더 구해다 드리고 용수철도 갈아올게요. 그런데 부리사는 며칠이나 더 일이 심하게 불까요? 사흘은 가겠지? 어쩌면 좀 더 오래일지도 모르고 제가 다 잘 챙겨 놓을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 손이나 건사하세요, 할아버지. 손은 낫게 할 방도를 알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간밤에 뭔가 이상한 걸 뱉어냈는데 가슴 한쪽에서 뭔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더구나. 그것도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누우세요, 할아버지. 깨끗한 셔츠를 갖다 드릴게요. 뭔가 잡수실 것도요. 내가 없는 사이 온 신문이 있으면 좀 갖다 주렴. 노인이 말했다.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할아버지께 배울 게 많으니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 아주 고생했지. 노인이 말했다. 잡수실 만한 것과 신문을 가지고 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약방에 가서 손에 바를 약도 사올게요. 잊지 말고 페드리코더러 그 고기 머리를 가지라 하렴. 네, 기억할게요. 소년은 오두막에서 나와 다른 산호초 길을 내려가며 또 엉엉 울었다. 그날 오후 테라스에 관광객 일행이 찾아왔다. 빈 맥주 깡통과 죽은 바라쿠다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보던 한 여자가 한쪽 가에서 거대한 꼬리며 엄청나게 크고 긴 허연 등뼈를 발견했다. 그 등뼈는 들어 올려진 채 항구 바깥에서 불어드는 동풍을 타고 점차 높아지는 파도에 실려 넘실거리고 있었다. 저게 뭐죠? 이제 쓰레기 신세가 되어 파도에 쓸려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의 등뼈를 여자가 가리키며 물었다. 튜브론입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요. 웨이터가 나름대로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말해주려 했다. 상어 꼬리가 저리 잘생기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군. 여자와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길 위의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여전히 얼굴을 묶고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잡수실 만한 것과 신문을 좀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그렇게 가서 약국에 가서 손바닥에 바를 약도 사고 영감 아까 손바닥을 먼저 보고 아이가 울었다 그랬죠. 그 손바닥이 정말 형편없이 되어져 있었던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면서 소녀는 오두막에 나와 낡은 산호초길을 내려가며 또 엉엉 울었다. 벌써 여러 번 엉엉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렇게 테라스에 갔더니만은 그 관광객 일행이 와서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꼬리가 엄청나게 크고 긴 허연 등뼈를 발견한 그 여자가 저게 뭐죠? 이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티브론입니다. 티브론이라는 상어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상어요? 하니까 어찌된 일인지 소상히 말려주려 했다. 웨이터가 나름대로요. 상어의 꼬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어요. 이제 여자의 얘기죠. 그렇게 했더니 남자가 나도 몰랐군. 여자와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뭘 볼 수가 있나요? 누군가가 사투를 벌여서 비록 가져야 될 살점은 없고 뼈와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을 거기에 더 갖다 넣는 결과물에 대해서 또 그 결과물을 보고 아 저렇게 아름답다니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5.5m야 라는 수치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같이 어떻게 보면 폐허고 어떻게 보면 잔해물에 불과하죠. 이 잔해물조차도 또 보는 사람의
신비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어가 나옵니다.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또 잠에 들은 겁니다. 너무 힘드니 그 사이에 잠이 들었네. 여전히 얼굴을 묶고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문장에서 노인의 사자꿈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꿈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얘기가 상징주의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상징은 강함, 용맹, 젊음 이런 거를 상징할 수가 있겠죠. 한때 노인은 젊었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해변가를 거니는 것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평생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 사자의 강인함과 용맹함, 그 젊음적인 것, 그 같은 것이 정신적 지주로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사자에서 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노인이 그야말로 시들어가는 마지막을 향해서 지는 스산해와 같은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삶에 대한 어떤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밧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자 꿈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진 사자에서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하고 관계됩니다만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이 소설은 바다를 보더라도 결코 바다가 위협적인 존재라든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로 본다든지 그렇게 보지 않죠. 바다는 바로 어머니의 품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는 이 어머니의 품이 사람의 목숨을 또는 위험한 자리도 되지만은 그것조차도 아마 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을 바다로 보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 품 속에 있는 여러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다 서로 하나가 되는 자연과의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보면서 또 거기에 날아든 새 하나조차라도 얼마나 아끼는 그런 노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노인은 내면에서의 노인의 정신세계에서 이미 바다와 또는 자연과의 하나가 되는 원초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동양사상에 워낙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서양 사상에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연이라는 건 정복의 대상으로 봤고 투쟁하는 걸로 봤는데 해밍웨이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자연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 하는 조화를 이루는 걸로 봤고 이 자연 속에서의 인간이라는 걸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이라는 것에서는 인간이 마침내 고향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게 자연이고요. 이래서 자연적인 건 굉장히 원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단순히 큰 고기를 잡았고 청새치를 잡았다 못 잡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청새치를 다 상업계 빼앗겼더라도 쌀점을 뜯겨 나갔더라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자가 의미하는 말은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소년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마눌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이 옆에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노인은 잠에 들게 되는데 이 잠이 이제 사자꿈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를 또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죽음이 서글프다든지 안타깝다든지 그런 게 드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죽음 이후의 평온함과 영원함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사자 꿈을 꾸며 잠자리에 드는 노인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패배가 아닌 평온한 귀환으로서의 이 소설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게 됩니다. 평안한 귀환. 또 다른 말로 사자는 노인이 편안한 안식처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읽고 또 이 소설을 해설하는 부분에서 이 짧은 소설의 이 엄청난 결말 부분에 마치 교향곡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느끼는 그 환희와 같은 거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세계적인 또 역시 소설이랄까요. 동화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